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적 환경 변화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방향을 잡을 때 전에 발표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를 잡았어야 되는데 문화라는 게 저는 좀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나 사고방식 이 전체를 문화라고 생각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적 환경 변화를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에 주는 영향 그리고 향후 스포츠 마케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적 환경 변화를 예측해 보았는데요. 현대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 문화는 과거에 비해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이기 위한 어떤 획일성을 좀 중시하고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이제 많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점점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파생돼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했는데요. 그동안 일을 중시하다가 점점 이제 개인의 여가 선용의 욕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비족, 여피족, 무슨 족해서 무슨 족이라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정도로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그 중에서 현대문화에서 대표적인 것이 웰빙 문화인데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웰빙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어트 붐과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문화 산업을 좀 세세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크게 패션 문화, 음악 공연 문화, 영화 방송 문화, 관광 여가 문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션 문화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패션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또 특히 남성들이 전에는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 패션 시장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2007년에 비해 남성 패션 시장이 3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남성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문화의 한 측면으로는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가 유명한 셀러브리티나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그 브랜드 라인을 만들고 그런 문화가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스포츠웨어가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도 어떤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의류가 기존의 기능성을 중시하던 측면에서 점점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음악 공연 문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형태의 그런 컨텐츠가 증가하면서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대중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홍대 문화나 그런 길거리 공연 문화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고요. 또 한류 열풍이 또 점점 커지고, 네,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이 많아지고 그만큼 세계적인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나 방송 쪽에 관해서는 부러진 화살도 그렇고 국가대표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어지는 추세이고요. 또 매체가 스마트폰이나 DMB, 인터넷 등 해서 매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반응하고 공감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여가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주 5일제로 인해서 국내 관광권이 일일 관광권이 확대되었고, 또한 여가 선용에 대한 욕구가 다들 많아지고 그런 여가를 선용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가 선용을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이게 생각되는 그런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이고 좀 이런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은요, 국가별로 이제 점점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별 생활 양식의 차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또 문화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의 큰 차이 없이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산업들이 아까 살펴보았듯이 패션, 음악, 영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산업 간에 이렇게 협력하고 통합되는 어떤 하나의 큰 통합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것들이 스포츠 산업에 주는 영향인데요. 먼저 스포츠를 통해 여가를 즐기는 대중이 증가할 것입니다. 네, 여가를 선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레저 스포츠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진 강사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이런 용품업과 시설의 발달과 개선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관람 스포츠 참여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나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 산업과의 접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문화 산업군과 스포츠가 결합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와 패션 산업은 어떤 스포츠 의류와 용품 그런 디자인 경쟁,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어떤 셀러브리티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또 프로 구단의 경우에는 어떤 팬들의 구매욕을 끌기 위해서 사실 지금 프로 구단들의 어떤 그런
구단 제품들을 보면 그냥 팬심으로 사는 거지 예뻐서 사는 거는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 만들더라도 좀 더 예쁘게 만들려면 그걸 꼭 뭐 어디 디자인 업체에다가 뭐 큰 돈을 주고 의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단 내에 조금이라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악 공연 산업과는 또 유명 가수가 구단의 응원가를 부른다거나 어떤 프로리그의 주제가를 만들어서 계속 뭐 중계를 할 때나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계속 어떤 그 스포츠의 테마로서 음악을 들려주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프로 스포츠 경기할 때 뭐 아이돌 가수 초청하거나 그런 거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노브레인이라고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옛날부터 수원에 되게 열렬한 팬이라서 그렇게 정말 그 연예인이나 그 아티스트가 구단에 대한 진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응원가도 부르고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팬들한테도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영화나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또 거기에 가장 큰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스포츠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스포츠 용품이나 시설 PPL도 가능할 것이고, 네, 어떤 중계 문제에 대한 것들, 또 지역 방송이나 구단 자체의 중계도 많이 좀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관광 여가 산업에 대해서는 그 레저 스포츠를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시켜서 그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수원의 예인데요. 이거는 재작년에 그랑블루 콘서트라고 해서 홍대에서 했던 건데, 그 노브레인이 원래 팬이다 보니까 다른 그 홍대 밴드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뭐 탁카피, 자니로얄, 카피머신 이런 밴드들 다 모여서 같이 이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랑블루 팬들 다 모여서. 네, 되게 괜찮았고 재밌었고, 또 이제 같이 원래 수원 팬 아니었던 친구도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걔도 수원 팬이 됐어요. 여기서 놀고 그리고 또 다른 노브레인 외에 다른 밴드들도 노브레인 때문에 여기 참여했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수원 팬이 돼서 요새 같이 계속 또 지금 곧 3집이 발표되는 그랑블루 3집이 나오는데 거기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같이 와서 응원도 하고 그런 문화가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소비자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소비자를 세분화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K2에서 세 가지 라인의 그 아웃도어 라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세 가지 네, 트레킹 라인, 뭐 익스트림 라인, 뭐 이렇게 컴포트 라인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을 수 있는
라인을 개발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 소비자의 또 체분화된 니즈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친환경 스포츠 산업을 많이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그 웰빙 문화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도 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그런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나 그런 인력이 점점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네,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 국가별 생활 양식의 차이 감소로 스포츠 문화에 대한 공감이 점점 쉬워지고, 한류 열풍을 통해 또 다른 매체, 다른 그런 산업의 컨텐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스포츠 마케팅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는 소비자 문화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멸과 생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아까 말했던 다양한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자세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제를 하고 마켓 3.0을 읽었는데 그거예요. 그런 문화 마케팅, 감정에 호소하고 영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기 이거 과제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프로 스포츠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 구단이 그 팬의 삶의 일부가 되는 쪽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중이랑 팬의 다른 점이, 관중은 좀 팀이 못하면 그냥 안 보면 안 볼 수 있지만, 팬은 팀이 좀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좀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팬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그 프로 구단과 팬이 어떤 하나의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커뮤니티가 되는 방향으로 그런 감성과 영적인 면에 호소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 질문. 비싼 거 없어요? 좀 졸립죠? 글쎄,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뭐예요? 공중이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개념? 개념? 같이 공유하는 개념? 공유하는 어떤 활동? 네. 라이프 스타일? 네. 그 문화? 문화는? 그게 문화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더 있어요? 뭐 있어요? 트렌드가 문화. 트렌드는 변하고, 트렌드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그 현상을 나타내는 내용의 안에가 문화예요? 문화는 생활 양식이 뭐 하는 게 문화예요?
그렇죠? 아니? 사람의 생활 양식이 뭐하는 그게 문화가 되잖아. 그럼 습관이 문화예요. 습관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에서 나오죠?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뭘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 전에 마음으로 나와요. 그쵸? 아니,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것이 모으면 행동이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이 함께 모아지면은 문화가 되고, 그것이 더 크게 되면 사회 현상이 되는 겁니다. 내 말 때 태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문화를 뭐로 봤어요? 그 문화를 너무 심각하게 본 거예요. 문화가 패션, 연극, 뭐라고? 5가지. 그게 그 영화, 방송 이게 문화예요? 그 문화체육과가 한 건 문화고.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뭐예요? 그 거시적인, 영역적인 문화고.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스포츠에.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모아주는 우리의 습관에 따른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의 어떤 생활 양식들이 모여서 문화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나오기 직전에 하나의 세부적인 현상이 문화가 그것이 모이면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 사회적 현상은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는 좀 문화가 모여야 사회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행동 양식의 변화. 그게 뭐예요? 그 사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술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 대한 고민은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GSI 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여기서 했을 때 끊임없는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떻게 스포츠 산업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스포츠 마케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예측을 합니다. 특히 문화. 자, 문화에 대한, 문화의 패션, 연계성. 이거는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지만,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옷이 어디 입는 게 양식. 자, 어떤 게 문화인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백팩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게 문화예요. 왜? 왜 그렇게 다녀요? 왜 그렇게 요새 여자 직장인들이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해야 되고, 이제는 명품 백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품 백팩 나오죠? 안 나와요? 안 가져가서 몰라? 그 다음에 운동화를 스니커스 신고 출근해. 왜? 그 편하니까. 그래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뉴요커들이 신고 다니는 그 복장이 앞으로 나와요. 왜? 그게 문화예요. 그럼 그게 스포츠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를 봐야 돼요. 그 스포츠 산업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문화예요. 이거와 스포츠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패션 해가지고 셀러리티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건 하나의 마케팅적인 프로모션의 툴이고 왜? 그건 하나의 마케팅적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지만 여자 근데 기사로 직접 본 거예요.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백팩을 메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근데 정장을 입었어. 신발은 회사에 있으니까 락커에 편하게. 어떤 사람은 사이클 복장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두세 시간씩 거쳐가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앞으로 2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책에 있는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켓 3.0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내가 항상 얘기를 한미 FTA, 한중 FTA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한중 FTA 들었죠? 그게 우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근데 무지하게 상관이 많아요. 그걸 알면 할수록 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문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저기 웰빙 얘기를 했어요. 뭐 슬로우. 아니면 그거를 다운시프트라고 하나? 어? 다운시프트라고 해요? 뭔지 몰라요? 다운시프트가? 기아를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뭐냐? 우리가 막 나가려는 걸 한 번 더 듣고, 한 번 여유를 찾고, 리저, 아까, 여가 쪽에 더 관심 있고. 어느 회사 사람은요, 육아 휴직을 간다고 3개월 동안 남자가 가버렸대. 그게 깜짝 놀고, 육아 휴직을 남자가 근데 이게 회사의 룰이야. 아내가 애를 낳으니까 남편이 육아 휴직을 3개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현상의 문화라고. 그걸 가차없이 그 업무를 놓고 갔다는 거 아니야. 인수인계도 안 해놓고. 육아휴직한다고, 남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게 과연 스포츠랑 어떻게 연결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운시프트 들어가지고, 그럼 결국 그게 가정. 우리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다가 나온다. 1인 주택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그런 게, 그 다음에, 우리 학부생들이 몰링족이래, 몰링. 몰링이 뭐야, 몰링. 들어봤어요? 몰링이 뭐야? 어? 그래, 쇼핑몰 안에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요? 코엑스 가면. 근데 코엑스 하면 스포츠는 해결이 안 돼요. 스포츠는 해결 안 돼. 먹거리나 쇼핑이나 뭐 공연까지 일부 해되면 스포츠는 해결이 안 돼. 코엑스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미국 같은 데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스포츠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아까 잘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과 연결성이 높고. 그걸 찾아보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상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올 거는 뭐냐, 우리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 소울이 없는, 이 철학이 없는 그런 스포츠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항상 내 차이는 뭐냐? 남들보다 관심을 더 갖냐 안 갖냐.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여러 분야를 자꾸 접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적인 말대로 자 하고 나니까 저 책 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저 책 얘기가 진짜 감성, 영혼, 소울 마케팅을 하라고 나왔다. 저 책의 핵심은 소울 마케팅이고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저 책의 핵심 요인이에요. 핵심. 그래서 마켓 3.0인 거예요. 1.0은 뭐예요? 생산자 중심이고 2.0은 소비자 중심이고 3.0은 영혼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 책.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요새 뭐 인문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저는 내가 그 얘기를 했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요. 최근에는 세네카의 인생은 왜 짧은 걸.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자요. 정직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학문적인 거 영역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 스포츠 마케팅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난 이건 아닌데. 그럼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아니면, 그래, 이거야. 그러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말하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정치의 의미, 경제의 의미, 사회의 의미, 문화의 의미, 교육의 의미, 기술의 의미,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게 과연 거시적 우리가 낳는 현상에 대한 의미냐, 진짜 깊이 있게 내가 들어가 봐서 봐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거 외에 수많은 문화에 관련된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쵸, 요인들이. 우리 영향을 스포츠. 그거를 제대로 찾아내는 사람만이 나중에 제대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을 하는 사람.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산업의 미래, IT 기술의 발전과 스포츠 산업의 미래의 발표를 맡은 민경이와 저는 임재선입니다. IT라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어렵지만 어느샌가 우리 생활에 문화가 돼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IT 산업이란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첨단 산업 부분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 IT 산업의 특징이 IT 산업의 발전이 IT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그 융합을 통해서 큰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포츠 산업에서는 어떻게 이게 발전이 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스포츠 경기 자체를 보면은 뭐 체력 관리라든지 개인 경기, 상대 경기, 단체 경기에서 뭐 기록 측정, 판정하는 식으로서의 기술이 스포츠 속에 들어와 있고, 또 개인용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경기장에서 측정 장비, 그다음에 기록 장비, 중계용으로 봤을 때 조명, 뭐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 스포츠 안에서 이런 IT 기술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IT 산업에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가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스포츠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동적인 움직임을 데이터화라든지 아니면 영상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교집합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해서 IT와 스포츠가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다들 이제 스마트폰인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 기저에는 와이파이, 3G 및 인터넷망과 같은 시설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1인 1 인터넷 시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러한 시설 밑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또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정보 공유의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잘 아실 거예요. 뭐 야구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 있어서 구단과 실시간 쌍방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가져온 IT와 스포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두 가지 현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QR 코드 마케팅이라는 것이 지금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 잡지에 보면은 기존의 레슨을 잡지에서 보기 위해서는 분할 컷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진으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동영상을 QR코드로 심어 놓고서 잡지에서 이제 그 핸드폰을 갖다 대면 동영상이 재생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 지금 QR코드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사례로는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스코어입니다. 이거는 아마 라이브 스코어가 왜 인기가 많냐면 아마 스포츠 베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스코어를 확인하는 것은 스포츠 베팅의 필수 요소고, 이것이 IT,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한 것인데 제가 이런 말한 두 가지 사례가 차이점이 뭔가 있는지 모르겠죠? 예. 먼저 이것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스포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없던 것이고 그래서 IT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 생긴 경우고 이 두 번째의 경우는 기존의 스포츠 베팅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뭐 신문이나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 IT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IT 기술이 스포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스포츠의 관람 형태가 IT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IT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스포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겠는데 솔직히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예견한 IT 트렌드라는 그 몇 개의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런 개념이 스포츠 뭐 서비스업, 시설업, 용품업 이런 데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아마 대두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이 별도의 장치가 없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감각, 행동, 인지 능력을 통해서 기기가 스스로 이제 교감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스포츠 용품업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뭐 메시나 뭐 손흥민 선수 그 광고를 보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축구화에 뭐 센서를 달아서 그 경기를 하는 중에 뭐 경기 기록을 측정한다든가 스피드를 측정한다든가 이러한 형태의 용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키 플러스와 같은 경우도 그 아이팟과 연결해서 그런 비슷한 맥락의 용품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측을 해봤는데 향후에 메이저 회사들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아디다스, 나이키와의 대결 구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애플 대 삼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러한 메이저 용품 회사들의 대결 밑에는 애플과 삼성이라는 또 IT 업체의 대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좀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나이키는 애플의 아이팟과 제휴해서 연동해서 시작됐고 아디다스의 마이코치라는 경우에는 삼성의 MP3와 연결해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외에 브랜드 파워와 포지셔닝 경쟁에서 밀렸던 마이너 회사들,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 회사들이 그 뭐 LG나 기타 뭐 IT 산업체와 결합한 스포츠 용품으로 새롭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M2M 디바이스의 보급 좀 개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거기서 예측했던 거는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이어서 차기 IT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뭐 전 세계 6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 기기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체중계의 몸무게를 잰다면 그 몸무게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식으로 바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은 아무래도 헬스 모니터링을 하는 헬스케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개념을 좀 응용해봐서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도 전광판이나 뭐 A보드나
이런 고정된 디스플레이 시설들이 있는데 차후에 팬들의 성향에 따라 이러한 디스플레이들도 그런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셜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인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직접 이제 경험하고 뭐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용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트위터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현재도 저희가 저희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향후에도 소셜 서비스 플랫폼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통의 정보의 경로가 SNS로 변해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소셜 커머스에서 뭐 스포츠 용품을 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현재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들이 성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그런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소셜 저널리스트라는 개념이 부각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셜 저널리스트라고 하면은 전문가적인 기자가 아닌데 자기만의 관점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학부생 때 한 친구가 대학 아마추어 뭐 프로농구는 아니고 대학 아마추어의 배구나 뭐 야구나 이런 경기를 보러 다니면서 그런 거를 취미 삼아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항상 그 프로 대회 나가기 전에 그런 선수들에 대한 그 내용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그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런 선수가 있겠구나, 이런 선수가 부각되고 있겠구나. 저는 그런 현상이 이런 소셜 저널리스트의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경험들이 공유가 마케팅 영역에서도 스포츠 마케팅 영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디지털화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콘텐츠 생성, 소비, 보호, 관리,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이제 디지털 기술로 총괄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더라도 이제는 TV가 아니라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뭐 스마트 TV, 뭐 노트북 이런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제작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컨텐츠 하나를 제공하더라도 여러 가지 디바이스적인 측면을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이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3D 카메라로 ESPN에서 지금 3D 중계를 뭐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런 스포츠 중계 역시 또 하나의 소비 동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3D TV는 뭐 스마트 TV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TV는 과연 스포츠 산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스마트 TV, 인터넷과 결합된 TV로서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구동으로 인해 부가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아직 이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는 아직 모호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사업자, 예를 들면 TV 제조업자, 방송사, 구글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에서 서비스 준비에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뭐 TV를 보면서 세팅을 하고 간단한 예입니다만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근데 향후에 2013년 1억 대 이상 판매 예상이 되고 이제 앞으로의 TV 교체가 이제 스마트 TV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스마트 TV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4조 달러,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향후에 스마트 TV 시장은 한 450조 달러 규모로 이제 스마트폰의 한 100배 정도의 그 산업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스포츠 산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해봤는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현재는 철저하게 방송 사업자 중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기존 뭐 케이블이나 이런 전파를 통해서 갔는데, 전파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로 하는 대중들의 경우에 보면 이제 지역 중심에서 이제 전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간단한 패러다임 변화인데, 이것을 스포츠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EPL 중계를 보는데 첼시와 뭐 맨유가 경기를 합니다. 이게 빅매치이기 때문에 뭐 SBS, ESPN에서는 이 경기만을 중계하게 됩니다. 근데 뭐 태정이가 뭐 리버풀 팬인데, 리버풀이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경기들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매니아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와 같은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굳이 그 중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해설이 중요하지 않고 경기 내용을 보는데 그 언어의 장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봤는데, 그 현재 스포츠 중계를 스포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사들 간의 중계권의 체결의 유무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사가 중계권을 하는 대로만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스포츠를 시청함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해보는데, 이런 중계권을 소유한 사업자가 페이퍼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NBA를 시청하고 싶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닌 그 뭐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그 돈을 내고 한 편을 본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 로컬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직접 스포츠 컨텐츠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제가 그 베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베팅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베팅을 하면 그냥 단순히 거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사이트예요.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아무래도 좀 컨텐츠를 그 소비하는데 좀 제한적인데, 이거는 전 세계의 스포츠들의 카테고리별로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줬을 때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어느 게임이든 이곳에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전체적인 중계권들이 스마트 TV에서, 왜냐하면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나에 담겨서 안방에서 컴퓨터가 아닌 노트북이나 뭐 이런 PC가 아닌 안방에서 TV로 중계를 시청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만약에 가정된 현상이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중계권이라든지 그에 따른 광고 시장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감탄만 하지 말고 어떻게 응용하여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아까 거기 유료야? 인터넷? 무료입니다. 불법이네. 불법이. 불법이야. 그
그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네. 예. 질문 이리 와. 질문 가자. 아까 그 원소스 멀티유즈 그 부분은 정말 진짜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뭐 기기마다 기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 그 앞으로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뭐 태블릿 PC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뭐 반쪽 PC의 반쪽은 영상이 나오고 반쪽은 그 외 기타적인 부분을 함께 제공한다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영상 나누기고 내 생각엔 그거야. 저기 텔레비를 보면서 저거 사고 싶어. 저 공 오달래. 그럼 그게 경기장 내에서 보면서 저 공 사고 싶어 하면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그런 뜻이야. 먹고 마시는 걸 오더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보고 즐기는 그런 디바이스로 가는 거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화면에서 이쪽에서 영화 보고 이쪽에서 텔레비 보고 이런 정도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RFID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입장할 때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게 이게 뭐 요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면 다 돼. 그치? 회원들은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이걸로 입장하는 거 다 하고 이게 금융거래까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입장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입장 자리를 체크할 수 있고 그걸로 영상을 보고 그걸로 내가 뭘 오더할 수 있고 그걸로 그 다음에 뭐 결제를 하는 이게 원소스 멀티유즈로 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말한 이 기술이라는 게 과연 IT만 기술이냐 다른 기술은 기술이 아닌가. 물론 오늘 IT가 가장 지금 성공하게 기술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통신 외에 다른 기술은 과연 스포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내가 보기엔 아까 좋은 점은 자 후발 주자의 어떤 용품들이 IT 기술과 접목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제품들이 후발 기술들이 같이 그걸 접목해가지고 싸운다. 물론 지금 나이키나 아까 뭐 그 아디다스는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IT하고 저 애플하고 접목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밖에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단지 뭐 셀러리티를 이용해가지고 뭐 솔직히 뭐 김연아나 지금 뭐야 김수현이 누구냐? 저기 태풍달에 나온 김수현인가? 걔네 광고를 이어가지고 프로스펙스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메인 광고로. 그거만 될 것이냐 아니면 왜냐면 그게 프로스펙스가 제일 그거 하는 게 이제 키 큰 운동화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거, 그 다음에 걷기화 이런 걸로 굉장히 하는데 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과 어떻게 접목시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꼭 정보 기술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지. 기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정보 기술하고 발전되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패브릭 같은 것도 발달 이것도 기술이고요. 고아텍스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기술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우리와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너무 집중적으로 IT만 보지 말고 그 다른 것도 같이 봐주게 되면 그만큼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포커스인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 또 질문 없으시면 있어요? 이쪽은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뭔가 하나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진짜 있지.
내 사업 아이템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어.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어. 난 실행을 못하고 있어. 뭐냐면은 앱, IT 관련된 건데 오늘의 운수를 보자. 오늘의 운수. 오늘의 운수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궁금할 다 보죠. 신문에 보고 오늘의 운수. 내가 오늘의 운수를 얘기하면 지압됐다 얘기할 것 같아. 우리 안 하는 절대. 그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 내가 IT 기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생각이야. 근데 그거 내가 어느 구단에서 오퍼했어요. 연설을 했어. 나는 하다가 프로야구의 운세를 보는 거야. 응? 8개 구단의 운세를 봐. 하루하루. 오늘의 운세. 응? 예를 들어가지고 한화. 오늘의 선발 투수는 예를 들어가지고 박찬호. 이게 평균 30%. 응? 하지만 팬 서비스가 좋을 거는 아주 단순하게 뭐 어디랑 붙는데 뭐 기아의 서재영이랑 박찬호인데 이거는 박찬호가 질 확률이 거의 100%.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8개월까지 쭉 간단하게 쭉 읽으면 우리가 운세가 보여. 응? 좋은 것만 나오는 거 아니냐 나쁜 거. 오늘은 질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팬 서비스가 괜찮아서 가서 바로 볼 가치가 있음. 오늘은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여자 관중이 많이 올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놔. 그럼 사람들이 보잖아. 그 더 들어가고 싶어. 더 자세하게 하면 그걸 또 눌러. 응?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력 분석을 해줘. 오늘의 게임의 전력. 그래서 처음 맛보기로 8개월 내 프로야구의 오늘의 운세. 매일 그 경기 있게 아침에 미리 그 인정을 해줘야지. 각 구단의 전문가들.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그런 앱이 딱 들어가면 뭐 두산 팬, 하나 팬 그것만 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고 싶으면 유료로 해야지. 그거는 한 번 들어갈 때 100원. 한 건당 150원. 그러면 난 그런 VGS 하고 싶어. 할 거야. 내가 이제 말 끊어줘야 난 분명히 해. 누가 사업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것 같아. 그건 어렵지 않아. 그건 전문가도 몇 명만 그거 하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경기 예측 프로그램인데 내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냐면 뇌구조에서 얻은 뇌구조 알아? 그 앱? 그럼 뭐 오늘 공허함 지난번에 태풍달에 나왔던 뭐 이렇게 뭐 99%는 뭐 누구 생각 뇌구조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광고 붙으니 그거 광고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뇌구조처럼 프로야구도 뭐 오늘 뭐 경기가 어떻고 지저분해. 딱 간단하게 핵심만. 김태균이가 뭐 이번에 뭐 4연 타석 홈런 몇 경기 홈런 칠 것 같은 선발 투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강한 투수임. 저거 쓰는 거가 이제 지압한테 너 그랬다가는 나도 혼나. 진짜 이거 나의 특허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고 얘기하고 이걸 만약에 한 사람 내 특허 물론 특허 출연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거라서 그럼 프로야구하면 프로축구도 할 수 있고 프로농구 그 하나의 비즈니스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 붙어도 돼. 투자만 해. 한 1억만 투자하면 조금 비즈니스 하는 거야. 진짜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 그 뇌구조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야. 아 그래 뇌구조가 오늘의 운수야. 그 매일매일 틀리잖아. 순간순간 틀리. 매일매일 틀려 그게. 뇌구조 그 매일 해봤어요? 하죠? 매일매일 틀려요. 물론 어떤 때 여러분들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하고 그러겠지만 매일매일 틀려. 그런 생각 진짜 이걸 짜르고 잘했어.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뭐요? 예, 저희는 짧게 하겠습니다. 종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맡은 저는 서정무이고 최인혁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제는 종교의 보완제로서의 스포츠의 역할이라는 부제를 달았거든요. 저희가 이
주제를 맡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종교라는 것이 스포츠랑 연관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산업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산업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종교랑 돈을 연관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과 연관이 되는 순간부터 종교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어떤 그 나름의 논리를 만든 게 일단 어떤 종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과거의 흐름과 앞으로 예측을 일단 하고, 그다음 거기서 어떤 스포츠와의 접점을 찾은 후에 저희가 그 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종교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부분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변해왔냐를 생각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종교가 합쳐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종교라는 게 뭐 기독교랑 뭐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눈 것도 있고,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 이렇게 막 종파가 나뉘는 건 들어봤어도 합쳐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종교가 다분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은 그대로 남아있되 어떤 개인적으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의 미래 학자들이 예상한 종교의 흐름인데, 뭐 영성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뭐 종교에 속하진 않지만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서의 종교가 남을 것이고, 그다음 실제로 어떤 그런 종교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무신론을 일종의 종교와 같이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예상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제로 생각하는 것을 종교를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 안위를 가져다주는 기능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종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측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랑 종교의 유사점을 한번 네, 찾아봤는데요. 네. 둘 다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사실 뭐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사진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보시는 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옆에 있는 그 아가씨는 아마도 월드컵 때 응원을 하면서 어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어떤 염원을 하거나 뭔가 종교적인 게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현세 구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진이 있는데, 야구판에 되게 신들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야신도 있고 양신도 있고 뭐 작년에 뭐 김성근 감독이 그 퇴임을 하시기 전에 별명이 인천 예수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따라 부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이뤄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스타들도 그런 별명도 따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의 이렇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포츠와 종교 유사점을 보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어떤 감격을 얻고, 스포츠에서 많이 좀 쓰이는 팬이라는 어원 자체도 원래는 그 신전을 뜻하는 라틴어 페넘에서 시작해서 열광하는 사람들, 페네틱이라는 단어로 넘어와서 지금의 팬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이 부분에서 내린 결론은 윌리엄 베이커라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종교와 스포츠의 연합이 도덕적인 건강의 추구로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고, 사회학적인 현상으로서의 종교 행위와 스포츠 관람은
집단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과 동시에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이 검은색 박스에 있는데, 종교가 직접적으로 어떤 스포츠 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스포츠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틈새를 노리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이런 저희 계획이고 어떤 예상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스포츠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방법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전 시간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YMC 스포츠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실제로 선교사들이 와서 저희 나라의 야구, 그다음에 농구 같은 지금에 있어서 프로 스포츠의 탑3에 있는 그런 스포츠들을 전파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들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서구적인 브랜드 대표들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가 지금 같은 입지를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단숨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장기적인 그 방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착한 마케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약간 떠올랐던 부분이 혹시 울지마 톤즈라는 그 다큐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태석 신부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어떤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그 어떤 밴드라든가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남아있었고, 아마도 그 친구들이 커서 아니면 그 후세에서도 그 영향력이 아마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서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떤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되게 장기적이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자판기에서 500원을 넣고 콜라를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코카콜라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카콜라가 뭐 탄산이 더 많아서 혹은 어떤 맛이 달라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코카콜라니까 누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어떤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혹시 뭐 이게 정확히 맞는 건 모르겠지만 마켓 3.0에서 얘기하는 어떤 소울을 움직이는 그런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도 충성도가 높은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번 선점을 했을 때 커넥션이나 디스커넥션이나 리커넥션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로열티가 있는 마케팅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동영상인데 생략을 하겠고요. 이게 별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스탠포드에서 스님이 학생들한테 어떤 피트니스 강좌를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거든요, 지금. 쿵푸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 이 정도로 뭐 내용은 간단하게 뭐 어떤 뭐 이런 쿵푸가 아니라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가 같은 경우. 저거구나. 저기 세도나? 알기 전에. 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요가나 그런 지금 봤던 쿵푸 같은 게 원래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랄까 명상법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에 와서 어떤 건강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어떤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싶고, 어차피 그게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저희 통계청에서 뽑아온 자료거든요. 이게 종교를 믿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비율을 봤을 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 쪽에서 68% 거의 70% 가까이 되는 여성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젊은 층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봤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도 많고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이라는 게 꼭 신체적인 건강만은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도 허전함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종교랑 연관을 지어서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이 늘어나는 경우가 장년층으로도 많고 이러한 니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체육부 예산에서 정부 예산 중에 1.6%까지로 책정이 돼 있고 그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50세까지로 확대한다고 그런 결과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생애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스포츠 진흥법 방안을 제안해서 나이대에 걸맞는 어떤 스포츠 습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50년에 60세 인구 이상의 인구가 4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서 각 성마다 노인체육협회를 주체로 해서 노인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이런 노인체육 지도자 양성 사업이라고 어떤 사업을 개최를 해서 163억의 예상을 책정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명목상으로만 그런 사업이 시행되었고 실질적인 어떤 아웃풋이 나온 거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 더 있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우리나라의 딱 기준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 도달하는 데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약 19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 전문가들을 공식기관에서 양성하고 투자 비용의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민자 사업으로 돌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처음 우리가 스포츠를 받아들일 때 또 YMCA 얘기도 했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기 승부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기독교가 거의 모든 종교로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팀을 갖다가 이렇게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팀에서 뭔가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핵심에서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 이 종교의 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 풋볼 경기를 갔든지 아니면 뭐 대학 농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 코치들이 이 선수들을 모으는 딱 이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하느님을 찾고 가요. 그건 걔네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호남정유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86연승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감독이 굉장히 그 기독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나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호남정의 김철용 감독이 그거를 해가지고 거의 기독교 출신의 선수들만 모아 거의 기독교화 시켜버려요. 교인 그래서 꼭 주말에는 가서 교회 가가지고 그걸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의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 종교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그런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스포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스포츠가 받아들이고,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지금 노령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끌어갔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종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는 학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불교 정신이 들어가는 이슬람은 없죠? 이슬람은 우리가 중학교 없지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그걸 잘 엮어가서 그 스포츠와 아니면 그 단합화시킨 것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프로축구가 성남 이라 같은 경우가 오너가 지금 뭐 어차피 뭐지 통일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물론 그것이 통일교를 전파하기 위한 포교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뭐 종교든 부단주가 통일교야. 안 그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보고 앞으로 그럼 종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가 계속 이제 세분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있어가지고 그럼 그것이 스포츠 예를 들어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안 합니다. 이랜드 스포츠담도 있고 이제 이랜드에 관련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우리 그런 변화가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짚고 넘어갈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은 되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우리 사회 현상 문화의 하나지만 한번 새롭게 뒤로 한번 내가 뽑아본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네, 교육의 변화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조원 김윤지, 저는 서울동철입니다. 2008년에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그 기업의 변화의 속도를 100마일로 봤을 때 교육의 변화의 속도는 10마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교육이 되게 느린 편이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교육은 그 자체가 시장을 변화하고 산업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치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스포츠나 뭐 체육 쪽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발표할 방법은 각각의 한 이슈들을 이 스포츠 산업에 분류해서 어떠한 산업의 영역에 변할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 분류해서 시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었는데 최근에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그 스포츠 산업을 분류를 했을 때 이와 같이 4개로 다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전에 그런 학교라는 곳, 그러니까 교육을 대표하는 학교라는 곳이 결국은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저 이명박 정부가 현재 체육 부분에서 주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추진 목표는 재미있는 체육 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이 밑에 보이는 모든 학생을 위한 스포츠 for all이라는 이 개념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1970년대 그 군사정권 때 그 국위선양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장한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제는 생활체육, 그러니까 스포츠 for all을 향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체육과 직접 관련 있는 4가지를 뽑아봤는데 지역 스포츠 클럽 정착 및 활성화, 그리고 체육 인력 활용 및 국민 체력 향상,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인력 지원. 이런 걸 이제 저 맞아? 잘 정리가 됐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초중고등학교 주 5일제 이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2년부터 격주가 아닌 이제 모든 토요일에 쉬게 됐는데 이거는 전에는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로도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남는 시간을 학교에서 책임져 주길 원하는 그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확대될 것이고 이 확대된 스포츠 클럽이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거에만 그치면 분명히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안 되기 때문에 스포츠 리그 활성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 체육으로 대표되는 학교 축구부와 그리고 지역 클럽으로 대표되는 이 두 클럽 간의 리그를 통해서 11월 달에 왕중왕전을 벌써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축구 이외에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걸 더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과 기술부에서는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 학교 입시에 반영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활동에서 체육교육 강화에 따라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확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인프라가 더 필요할 텐데, 이에 따라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강 체력 교실이 더 확충될 수도 있고, 또 서울만 보면 아주 100m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곳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넓히는 쪽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야간 조명 등 설치 같은 이런 시설적인 인프라도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학교 내에서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인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들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급 학교 진학에 도움을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그 고등학교 클럽 활동 한 상황들을 이제 대입 입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영국은 잘 모르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홍정욱이 쓴 그 책을 봤는데,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축구부 뭐 감독을 축구부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대학을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클럽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대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으로써 클럽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또 이런 1차 참가자, 선수, 또 감독, 또 아까 말한 리그를 진행하기 위한 심판들이 더 필요할 텐데, 또 추가로 이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기관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리그나 토너먼트 대회를 더욱더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 테고, 이런 리그나 대회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 스폰서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지는 건데, 이런 대학교들은 그 초중고에서 스포츠와 밀접한 경험을 많이 한 학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스포츠와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학과는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 학과 출신 학생들을 실무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인턴 활용 방안이 더욱더 요구되어질 텐데, 이미 저희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체육인재육성재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인턴십을 많이 유치하고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 GSI로 대표되는 것처럼 스포츠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렇게 되면 우수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시장에 많이 배출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조금 더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것처럼 이어지는 건데, 중고등학교 때 체육과 많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학생들이 향후 대학을 졸업하고 또 동호인이 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자체가 스포츠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 팬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될 테고, 요즘 중랑천이나 한강에 가보면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주말에 지하철을 타보면 등산복을 말끔히 차려입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듯 다양한 스포츠 용품 쪽에서도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창출 효과는 당연히 따라올 테고, 그리고 동호인의 특징이 요즘에 단순히 즐기자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선수는 아니지만 준선수급으로 내가 뭐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등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감당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지도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 또 이런 전문성 있는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이 컨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수요를 파악한 뭐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런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게임 중독의 해결 방향으로서의 체육.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한 3주 전쯤에 이걸로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여러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체육이다 해서 교과부에서는 체육을 3시간에서 중학교는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라, 고등학교는 뭐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라, 이렇게 지시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2주 정도 내려왔다가. 근데 또 일선학교에서는 다시 뭐 재공지가 내려와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체육이 게임 중독의 해결 방안으로서 이런 스포츠를 통한 페어플레이, 인성교육 기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당 체육 시간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산업 확대 수단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가 많아야 되고 또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공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유소년 스포츠 인구,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를 모든 구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 단계에 있지만 더 많은 유소년 팀을 창단할 필요를 느끼고 중고등학교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FC 서울의 유소년 팀 출신이다, 중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족을 동반하고 또 뭐 친구를 동반해서 이 스포츠 산업에 더 뭐 팬층을 더 두텁게 하거나, 그리고 더 많이 축구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경쟁도 더 심해지고 거기서 더 우수한 인력도 나오기 때문에 경기 콘텐츠 자체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유소년 팀 창단에 필요한 창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시설적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 트레이닝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더 생겨나기 때문에 시설업에서도 산업 수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또 IT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 비즈니스의 가속화가 돼서 우리가 아이패드에 선전해서 보는 뭐 그런 모습 기억하십니까? 축구할 때 감독이 아이패드를 들고 감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체육 수업에서도 비단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전반에서 활용되겠지만 체육 수업에서도 이렇게 작전판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테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지역 클럽 코치들과 또 학부모가 SNS를 통한 그런 학생 뭐 상담이나 아니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자교과서라든지 그리고 뭐 작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스포츠, 체육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되고, 이거는 제가 체육 교사로 재직하면서 이해중심 게임 모형이라는 수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기술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경기에 일어나는 원리, 하는 방법들을 먼저 가르치는 건데, 이게 제가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누가 하는 걸 먼저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블릿 PC 같은 걸 활용해서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이벤트로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요즘 프로 경기 한 번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 감독이 어떻네, 팀이 어떻네, 누가 어떻네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 프로 리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시즌 때 이제 팬들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차원에서 뭐 두 팀 간에 경기를 할 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런 생각과 경기 전략 같은 걸 뽐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뭐 탭퍼런스라고 뭐 이번에 또 그런 회의도 있었는데, 그런 걸 탭을 하나씩 다 주고 그걸 통해서 내 작전은 이렇다 했을 때 감독이 그걸 보고 마치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과 또 비슷한 건데, 이 작전이 좋다 해서 선수들에게 이 작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객과 그런 뭐 감독이 더욱더 밀접해질 수 있고,
또 프로그램과 소비자가 더 밀접해질 수 있고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같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산업 수요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컨버전스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인력 창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정보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마케팅의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주셨는데 뭐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교육의 그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아직 모든 걸 다 밀접하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법, 이런 거는 저희 조원과 얘기해봤을 때는 찾기가 사실상 좀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시설, 용품, 제조업 다 뻔한 얘기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 향후 5년간의 변화는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어요. 이 한계가 뭐냐면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출시의 한계가 저거밖에 안 돼요. 이 예를 들어 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주 5일, 왜 내가 주 5일 수업제 얘기하고 방과후 수업 같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시산업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스포츠 시설이에요. 소규모. 얘네들이 굉장히 이 공공체육시설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금은 뭐 교사를 채용해가 쓰고 있지만은 직접 거기를 연결시켜줘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태권도장하고 연결시켜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주 5일제에서 토요일 날 스포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뭐 조그만 뭐 스포츠 센터도 좋고, 아니면 뭐 거기에 스포츠 클럽,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 뭐 학교 체육 뭐 축구 클럽, 야구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좋고 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려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선생을 뽑아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인프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주면 굉장히 스포츠 마케팅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도 활성화하는 거예요. 너무 교육부라고 하니까 학교 내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치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스포츠 안전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건 보험 처리가 또 다 돼요. 우리가 수영장 어떻게 보?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수영장 만들 거야? 여기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프로그램 없는 거야. 결국 뭐예요? 놀이밖에 안 하는 거야.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지금 그게 한계야.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진짜 스포츠 산업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박 2일 예를 들어 1박 2일 동안 저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오는 뭐 산악자전거를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물론 지금은 1박 2일 동안 합숙 과외를 하지만 속성 학원을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와 연결시켜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거 방법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 학교체육진흥법 생겨서 초등학교 이제 체육교사들이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과과정에 있는 체육교사들이고, 그분에 대한 업무 로드를 그럼 방과후 교사랑도 별도로 주시고 주말까지 진다고. 이러면 안 돼. 모든 걸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게, 될 수 있으면 중심을 자꾸 풀어줘서 자꾸 연계를 시켜야 되는, 모든 걸 다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없으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스포츠 그 산업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익자 부담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캠핑 가면 내 돈 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는 뭐 좀 더 그게 복지 차원도 될 수 있고 애들의 그것 차원도 될 수 있어서 좀 나는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나머지 뭐 인력 창출이나 이게 이제 학교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한계가 많이 나와요. 수고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해서 이제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비디오 촬영은 마치도록